자, 이제 과소 자본 세제 띵캡이라고 해요. 띵캡. 띵캡이 띵이 얇다는 뜻이죠. 캡이 캡탈라이제이션. 자본이 얇다는 거예요. 자본이. 그러면 회사를 비교해 보면 어떤 회사는 차입금 이거밖에 없어. 똑같은 회사인데 어떤 회사는 차입금 이렇게 많아요. 뭐 어차피 돈이라는 건 자산을 운용해서 버는 거죠. 자산을 운용해서. 그렇죠? 벌고 난 영업이익에서 이러한 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뺄 거 아니에요. 이자 비용.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자본 구조만 다른데 이익은 똑같아요. 100이야 100. 근데 여기는 이자 비용이 10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익은 100인데 여기 이자 비용이 90이야. 그러면 이익이 10으로 남는 여기 90으로 남는 거죠. 90으로. 여기는 이익이 10으로 남는 거죠. 그럼 누가 법인세 더 적게 내는 거예요? 이 법인세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법인세. 어차피 나는 주식 100% 가지고 있거나 이 회사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나 돈 많아요. 그러면 여기다 자본으로 꽂고 나서 돈 가져가면 배당이고 여기다가 돈을 빌려주고 가져가면 이자죠. 어차피 이자든 배당든 소득은 그쪽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의 법인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죠. 이자는 뭐가 인정이 되니까 송금 인정이 되니까 배당은 송금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요인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할 요인이 굉장히 큰 거죠. 남의 돈, 즉 채권 형태로 발행하고 즉 해외에 있는 모법인이 우리나라 자회사나 지점한테 돈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 차입으로 그 이자 인정 못하겠다는 거지. 자,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2배가 넘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자본의 2배 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분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이 자본이 뭐냐면요. 자본. 이 자본은 내가 지분 100%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60%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즉 해외 투자자, 국외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꽂은 돈만 얘기해. 그래서 자본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율을 반영합니다. 지분율. 반영하고 차입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차입금은 실제 빌려준 돈하고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부채와 차입금은 다른 거예요. 부채는 회계로 liability예요. liability. 그렇죠? 차입금은요. debt예요. debt. 이자가 나가는 게 차입금인 거예요. 부채는 상사채무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근데 이제 문제가 2배라는 숫자예요. 2배라는 숫자. 여러분 금융기관은 원래 차입금 많죠? 금융기관이 돈 빌려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6배로 갑니다. 6배로. 금융기관은 6배로 간다. 근데 금융기관 중에서도요. 신용카드 회사, 할부금융회사 이런 데들은 실제 6배 훨씬 넘어. 동종 업종이 한 10배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종이 그렇다라는 걸 입증을 하잖아요. 다른 업에 다른 비슷한 회사들도 그걸 비교 가능 배수라고 불러. 그걸 입증하면 10배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제목을. 자, 과소자본세제라고 하는데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부세. 그래서 거기 제목 옆에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불사님. 국조 2문제 나오잖아요. 저보고 찍으려면 올해 여기서부터 과소자본세제부터 여기 40페이지까지 있는 데 있잖아요. 이자 쪽 이자. 혼성불일치 있죠? 여기서 무조건 올해 한 문제 나와. 무조건. 왜냐면 거기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있죠? 혼성불일치 있죠? 그게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야. 이 두 개가. 그리고 논문이 그냥 쏟아져 있는데요. 쏟아져 있는데. 옛날부터 적용하자. 그래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 믿으셔도 돼. 선생님 안 나면요. 날 잘못 만난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 여러 번 얘기하는데. 나와 여기서 나와. 올해 나와. 무조건 나와 그냥 여기.
내가 교수님이라도 무조건 내 여기서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거고 지금까지 전 세계가 다 같이 공조를 이뤄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러면 우린 옛날에 과소자본 세제만 있었어요. 이걸 모르면 뒤에 것도 이해하기 힘들어. 자, 의의를 보시면 비교 대상 배수 2배, 6배 비교 대상 배수를 잘 기억하세요. 비교 대상 배수 입증하면 인정이 된다. 자, 동그라미 2번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2번 꼭 체크해 놓고 뒤에서 배워 어차피.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이자 송금분산임 있잖아요. 건설자금이자 채권자 불분명 업무무관 자산 있잖아요. 그거보다 얘가 1순위야. 무조건 0순위야. 0순위. 우선 적용한다. 그래서 맨 밑에 3번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이자 송금분산임 규정에 우선 적용된다. 근데 내가 해외에서 빌리는 돈 있잖아요. 그쵸? 그게 5%야. 근데 정상 가격이 예를 들어서 4%야. 그럼 1% 더 추가로 빌린 거잖아요. 그럼 걔도 TP 이전 가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고율로 차용한 거니까. 근데 요런 상황도 같이 있어. 그러면 그 부당행 계산 부인과 유사한 이전 세제 가격을 먼저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이 띵캡 과소자본을 먼저 적용할 거에 문제가 있겠죠. 거기 교재 보세요. 그래서 정상 가격 과세 조정 그것보다도 이게 우선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과소자본세제는 무조건 넘버원이야. 넘버원. 그리고 우리 뒤에서 배우는 거 있어. 이자 비용 공제 제한 제도 있죠. 이거보다도 우선이야. 그래서 과소자본세제가 넘버원이야. 넘버원. 얘부터 무조건 적용하는 거야. 얘부터. 이해하시겠죠? 얘부터 무조건 적용하는 거야. 자, 오른쪽에 송금불산이백 있죠?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연습을 이따 해보면 되고. 자,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 그럼 관련 이자를 부인할 거 아니야. 2배 넘는 것에 해당하는 이자 있죠. 이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건설자금 이자는 제외한다는 거야. 건설자금 이자는. 왜 제외하냐면 건설자금 이자가 들어온다는 거 한국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투자. 그럼 이것 때문에 투자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제외하는 거야. 한국에 투자해 주는 거다. 고맙다. 땡큐 이런 거죠. 땡큐. 자, 차입금. 이거 보세요. 이 차입금을 많이 빌려와. 많이 빌려오는데 잘 봐요. 미국에 뭐 그냥 회사 요런 회사가 있다고 쳐봐. 요런 회사가. 미국 회사에 있어요. 요 회사 요 알잖아요. 그렇죠? 잘 그랬죠? 어쨌든 요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가 직접 빌려주면 지금 이자 비용 문제가 있잖아. 쿠션을 치려고 그런 거지. 어떻게? 왜 시티뱅크가 있어. 시티뱅크. 뭐 멜린치, 모건 스탠리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 내가 안 빌려줘. 네가 빌려줘라. 네가. 시티뱅크가. 대신에 내가 지급보증 써줄게. 이럴 수 있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기가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게 거기 차입금 규정이 있는 거야.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국외 지주 동그라미 2번 국외 지배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더하기 국외 지배 주주의 특수관계인도 포함하고 마지막 국외 지배 주주의 지급보증. 이해하셨죠? 왜 자꾸 지배주주라고 하냐면 이 회사 거여야 되잖아. 이게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국의 지배주주가 여기 자본을 태운 것만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차입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말의 출발은. 하지만 시스터 컴퍼니가 넣은 것도 인정이. 그게 시스터 컴퍼니가 뭐냐면 국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우리가 모회사, 자회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계사를 시스터 컴퍼니라고 하거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을 부인해야 될 텐데 이자 비용 부인할 때는 원래 우리 법인세법은 가중평균하죠. 소득세법은 이자율 높은 것부터 적용하잖아요. 국조도 마찬가지. 이자율 높은 것부터 적용하는 거. 순서가 있어. 순서가. 부인할 이자는 동그라미 1번 이자율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실무에서는 어려운 게 뭐냐면 환산이요. 환산.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게 외화로 많이 빌려와 얘네들이. 달러로 많이 빌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차입금 금액은 달러로 계산될 수는 없잖아. 자본금은 이미 원화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에 따른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본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본금. 자본금이라는 거를 먼저 자본을 계산하는데 둘 중 큰 거로 가져온 거야. 둘 중 큰 걸로. 정상적인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이죠. 납입자본금.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생각해봐요. 납입자본금. 이 해외 모회사 주주가 여기다 돈 태운 거 있죠. 돈 태운 게 뭐야? 자본금도 있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있겠죠. 납입자본금이야. 근데 계속 돈을 벌면 원래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다 남겨두면 자본금이 올라가겠죠. 그것도 인정해줘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잉여금이 생기는 거, 그치? 이해하셨죠? 그러면 납입자본금이 되는 때는 보통 어느 때가 납입자본금이 되겠어요? 이게 더 크려면 잉여금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이 안 되나요? 납입자본금이 뭔지는 알잖아. 이게 큰 금액으로 하겠다는 건 얘보다는 잉여금이 쌓이면 무조건 크겠지. 납입자본금이 맥스로 선택이 된다는 건 이 회사에 결손이 깔려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원래 이거 없이 그냥 회계상 자본으로 하면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야? 결손 난 회사를 반영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결손 난 회사. 납입자본금을 인정해 주는 건.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정상적인 케이스는 자산에서 부채 빼는 거지. 자산에서 부채. 그래서 자본금에 결손금이 없으면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다만 이 부채가 재밌어. 부채가. 부채. 충당금 있죠. 충당금. 원래 세법상 충당금은 부채로 보지 않아. 원래는. 하지만 이 충당금은 여기선 포함해. 포함. 그리고 미지급법인세 있죠. 얘는 제외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라고 돼 있죠. 이것도 뭐 이유를 내가 다 밝혀줄 수도 있는데 참겠어 그냥. 그렇죠? 충당금이라는 게 그냥 비용 잡은 거잖아. 비용. 그 얘기는 이게 부채로 포함된 이유는 배당을 안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냥 포함시켜주는 거야. 국제조세에서는 배당 안 가져가는 거 다 인정해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대충? 그렇구나. 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까지 볼 건 없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적용 배제가 비교 가능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우리 6배 넘어. 우리 업이 그래, 업이. 그래서 유사한 것을 입증만 하면 다 인정해줘. 비교 가능 배수. 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근데 국세청은 잘 인정 안 해주려고 해. 야, 6배야, 금융기관. 아, 우리 대부업은 10배라니까요? 아, 시끄러. 맨날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많이 나고, 요게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거야. 이 실제. 소득 처분. 집에 주주님이 가져가셨대요. 자, 이게 이자가 아니라 뭐로 보겠다는 거야? 배당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 규정 자체가.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차입금이 뭐 자본금이 100억인데 차입금은 500억이야. 그러면 200억까지는 인정해주고 300억 분에 대한 이자는 송금 불산입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걸 규정을 마치 이자로 가져갔다가 보는 거야? 배당으로 가져갔다가 보는 거야? 배당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티뱅크가 가져간 경우는 배당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시티뱅크가 가져간 경우. 그건 기타 사유출이겠지. 그래서 거기 지급 보증에 의한 경우는 기타 사유출이고요. 국외 지배주주가 직접 가져간 건 배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나 지급 보증은 기타 사유출. 배당은 오로지 주주만 배당이에요. 그래서 국외 지배주주 본인이 직접 간 경우만. 자, 여기 또 한번 보세요. 외국 애들이 이자를 원래 가져갔겠지. 그쵸? 이자로 가져갈 때 우리나라에 소득이 있으니까 원천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원천징수를 했을 거야. 이자로. 그게 10%야. 사회유출 처분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 이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바뀐 거잖아요. 배당으로 받아가도 10%야. 그럼 추가로 원천징수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이자가 10%였는데 배당은 15%래. 그럼 얼마만 더 원천징수 하면 돼요? 5%만 하면 되죠? 그거야. 원천징수세. 퉁친다. 상계. 이미 떼어간 건 퉁친다. 오른쪽 제3자 개입거래 있죠? 여러분 스왑이라고 들어봤어요? 스왑? 처음 들어봐요? 스왑? 스왑. SWAP. 스왑. 미안해. 좀 더 안 좋은 뜻으로만 기억하나 보다. 어쨌든 스왑 있어. 스왑. 서로 바꾼다는 거지. 바꾼다는 거. 그래서 이 스왑 거래가 되게 많아. 국제 차익 거래에선 제3자 개입 거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냥 국조에서는 제3자 개입 거래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좀 어렵게 한번 나오긴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전에 지들끼리 계약을 하고 끼워넣기 한 거예요. 국외 지배주주가 다 컨트롤하면서 그런 경우 있고, 맨 밑에 기출문제 좀 어려운 건데 옛날에 출제된 건데 한번 읽어봐. 지금 이거 하지 않아도 돼. 지금 저 뒤에가 난리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내. 여기서는 계산 문제 있지. 계산 문제도 올해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아. 왜냐면 뒤에 말이랑 그거 내고 싶어 난리야. 정답은 과소자본세제 제일 우선 적용한다. 이거야, 이거. 거의 그거야, 그거. 그렇죠? 그거가 지금 내고 싶어 난리야. 왜? 그게 진짜 초딩들, 세법 초딩한테 물어보기 딱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교수님이 이쪽 분야 여러분이 초딩이라고 생각해. 거의 초딩. 그러니까 그거야, 그거. 그러지만 가끔 또 반똘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약간 또라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난 계산 낼래 이럴 수도 있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건데 적수를 원래 계산하게 돼 있어. 적수를. 그래서 나 답안지도 다 적수로 줬거든요. 자, 계산 문제 적수에 매몰되지만 적수 계산 안 해도 답 나와요. 이건 기중에 바뀌는 걸 안 내. 기중에 바뀌는 거 내려면 원래는 되게 어려워. 그래서 그냥 기초하고 기말이 무조건 같다고 생각하고 푸시는 거야. 기중에 바뀌는 거 내면요. 쫄지 마. 너만 못 푸는 거 아니야. 다 못 풀어 어차피. 자, 그럼 봐요. 자료 1이 있어. 바나나 코리아가 있어요. 국외 지배주주인 바나나 리미티드로부터 자, 고기 동그라미 80%를 출자받았어. 시험 문제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지분이 100%가 아닌 경우 80%. 자본금의 80%만 인정받는 거야. 자료 1번을 보니까 차입금이 두 개 있죠. 자, 거기 이자율 높은 거부터 적용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1번에 비교해서 두 개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첫 번째 직접. 두 번째 뭐 있어요? 지급보증. 직접은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 지급보증 뭐? 기타 사회출. 소득 처분하면. 그래서 직접 빌린 건 배당, 지급보증한 건 기타 사회출. 이해하시겠죠? 나도 이렇게 하나하나 진짜 디테일하게 안 하고 그냥 시험 맞추게끔만 하는 게 수업이 쉽네요. 이게 훨씬 내가 진짜 건강한 수업이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해서 건강한 수업이야. 어쨌든 자, 보시면 10%짜리 있고 차입금이 얼마야? 차입금이 20만 원. 그 다음 8% 이게 120만 원. 여러분 소득세법에서 초과인 출금 계산할 때도 이자율 높은 거부터 하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것도 제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하면 돼. 되게 어렵지 않아 이거. 초과인 출금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서 이렇게 딱 풀면은 되게 쉽거든.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내가 그림 딱 그려서 풀면 어쨌든 이것도 어렵진 않아. 자본이 이제 자료 2에 나와 있죠. 두 개 중 큰 거죠. 자산 총계가 200, 부채가 180이잖아요. 충당금은 포함하는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지. 그러면 부채는 18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170만 원 되는 거죠. 170만 원. 근데 납입자본금이 얼마예요? 25만 원 되잖아요. 25만 원. 그러면 200에서 170 뺀 거하고 자본금은 둘 중 큰 거잖아. 자산 200에서 170만 원 뺀 30만 원하고 납입자본금 25만 원. 둘 중에 큰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걸렸어? 여기. 그렇죠? 자, 몇 배까지는 차입금을 인정해 준다고? 2배. 근데 그냥 2배 곱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몇 프로 자기가 꽂았어요? 80%. 요거지. 그러면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38에 24, 2배니까 48만 원. 48만 원. 그렇죠? 그러면 차입금이 어떻게 있다는 거야? 차입금이 그려보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차입금 직접 빌린 걸 보면 20만 원짜리 위에 거부터 부인되고 그 다음 120만 원짜리 부인되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는 얘부터 부인되니까 지금 여기 48만 원까지는 인정이 되고 요 부분이 부인된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 생각해 보면 부인되는 구간은 48만 원 초과하는 구간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20만 원 다 부인된 거 아니야.
10%. 여기 120만 원에서 48만 원 뺀 부분이 부인되겠죠? 92만 잠깐만 얼마? 72만 원? 72만 원 부인되는 거지. 여기 몇 프로? 8%.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적수는 법전에 있는 방식이야. 여기 똑같아 결국은. 그럼 요거 2만 원인가요? 2만 원? 요거는 7, 8, 56 578 57600 57600 요거는 뭐? 배당. 요거는 뭐? 기타 사회유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여기 띵캡에 제일 어려운 문제 스타일이야 여기. 이해하시겠죠? 이게 띵캡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건 요것들이다. 자, 이게 올해부터 나온 게 이자 비용 공제 제한 제도인데요.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신문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들어봤어요? LTV, Loan to Value. 즉 자산 대비 얼마 빌려줄 수 있느냐. 대출, 주택자금 대출. Debt to Income. 소득 대비 얼마 빌려줄 수 있냐 이거지. 소득 대비. 그렇죠? 우리가 자산이 엄청 커. 엄청 큰데 부채 어느 정도 빌릴 수 있지. 근데 얘는 그지야. 그지. 버는 돈이 없어. 그럼 이자 안 내는 거잖아. 지금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 돈도 못 버는데 초기 투자 자금을 다 차입으로 와 막. 그러면 돈은 요만큼 벌면서 이자를 왕창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적자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지금 함께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DTI 개념을 가져온 게 이자 비용 공제 제한 제도라는 거예요. 이자 비용 공제 제한 제도. 그러니까 네가 버는 돈 대비 이자 너무 많이 주는 건 나 인정 못 하겠다 이거죠. 버는 돈 대비 이자 많이 주는 것. 즉 아까 배웠던 과소자본 제도는 BS 관점에서 보는 이자에 대한 제한이고 이자 비용 공제 제한 제도는 손익 관점에서 보는 이자에 대한 제한 제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BS 관점이냐 아니면 손익 관점이냐 이거죠. 손익 관점. 여러분들 첫 번째는 그러면 BS를 먼저 볼 거냐 손익을 먼저 볼 건데 띵캡하고 동시에 적용되면 부인액이 또 큰 걸 먼저 적용하는 거야. 큰 걸. 근데 만약에 같다면 아까 1순위가 뭐라 했어? 과소자본세제라고 그랬죠? 이렇게 적용이 돼. 그래서 둘 중 큰 거. 근데 같으면 무조건 띵캡 과소자본. 그래서 둘 중 큰 거를 우선 적용하고 싶은 거죠. 더 많이 나오는 거. 부인액이 더 많이 나오는 거. 근데 만약에 같으면 무조건 띵캡. 이 적용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계획 3번에다 별표 치시고 현행 과소자본 세제와 이자 비용 공제 제한 제도 중 부인액이 큰 금액을 먼저 적용한다. 같다면 띵캡. 아시죠? 같다면 띵캡.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영업이익. 이거 유사한 수치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EBIT이라는 거야. EBIT 알아요? EBIT? 우리 EBIT이라고도 하지. EBIT.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EBIT. 미국 애들은 EBIT. 그렇지.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야. earning 이익인데 뭐 전에 이자 세금 내기 전에 이게 영업이익의 기본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금 도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현금. 여기에는 뭐를 뺀 게 영업이익이야. 감가상각을 뺀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보통 이제 회사는 감가상각 초기 투자니까 감가상각 전에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걸 EBITDA라고 그래. EBITDA. 그래서 영업이익 계산한 건 감가상각을 뺀 이익이잖아. 그럼 이 위에 뭐가 있냐면 EBITDA가 있어. EBITDA. 들어봤어요? EBITDA? 그래서 EBITDA라는 게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야. 그래서 감가상각,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이지. 현금에 유출이 없는 비용이죠.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M&A 하고 이러면 다 이거 보지. 이거 안 본단 말이야.
어쨌든 저거에서 이자를 얼마 줄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 숨이 차. 이자 비용이 있으면 사실 이자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 수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을 네팅 친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네팅 친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순이자 비용이야. 순이자 비용. 네팅 친 거. 진짜 금융 비용은 자기가 이자 비용에서 이자 수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팅 친 게 있을 거 아니야. 순이자 비용. 그게 뭐에 30%를 넘으면 EBITDA 조정 이익의 30%를 넘는 이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자로 순이자 비용으로 100억이 나가. 이해하시겠죠? 근데 내가 EBITDA가 100억이야. 또이죠? 이 현금은 그대로 움직이겠지. 이해가 안 돼?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100억이야. EBITDA가 1년에 영업해서 내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게 100억이야. 그러면 한국에서 또이 맞춘 거였잖아. 캐시플로우가 현금이. 하지만 그 이자 다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지. EBITDA의 30% 넘는 70억은 이자 인정 못 해야겠다는 뜻이야. 이게 이자 비용 공제 제한 제도라는 거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 컨셉만 잘 이해하시면 돼. 근데 금융보험업은 이걸 적용하면 안 돼. 금융보험업은 어차피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만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적용하지 않아. 업종에서 특별한 규정이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송금불산의 100.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 순이자 비용이 조정소득 금액이라는 건 감가상각하기 전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 EBITDA. 그래서 감가상각하기 전에 소득이 조정소득 금액이야.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규정 그 자체예요. 그래서 조정소득 금액이 밑에 뭐 나와 있잖아요. 대충 보면 되고. 역시 4번 보면 항상 국조는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되고. 5번은 너무 디테일한 규정이고. 적용 순서 별표. 이자 비용 공제 제한 제도는 과소 자본세제 송금불세율보다 큰 경우에 적용한다. 큰 경우에. 이해하시겠죠? 이 말도 틀 말이 아니죠. 얘 금액이 더 커야지 적용되는 거. 과소 자본이랑 동시에 적용해 안 해? 안 해. 둘 중 하나만 적용하는 거야. 둘 중. 아까 빈캡으로 이자 비용 송금불산입액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랑 이자 비용 공제 제한 요 제도에 따라서 송금불산입액 나올 수 있잖아요. 둘 다 적용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만. 큰 거. 둘이 같으면 무조건 과소 자본. 무조건 이거야. 이게 올해 시험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둘 다 계산해보고 큰 놈 적용하세요. 이거예요. 대신에 둘이 같으면 빈캡. 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소득 처분이 달라서 그래. 소득 처분이 뭐야? 기타 사유치료. 얘는 배당 없어. 얘는 기타 사유치료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약간 크면 얘가 차라리 낫지. 원천 징수 안 해도 되니까. 이해하시겠지? 차라리 얘가 나을 수도 있어. 느낌 이해하시겠죠? 이자 비용 공제 제한 제도. 내가 교수님이면 이 장에서 두 문제 다 내. 나는 이자 비용하고 요거 앞에 거랑 뒤에 거 혼성 불일치. 우리 지금 다 교수님이고 세법 하는 사람 여기에 다 꽂혀 있었어. 몇 년 동안. 엄청 재밌었거든. 여러분 재미없겠지만 국가 간에 뭐를 가지고 하는 거 엄청 재밌거든. 요거 여러분들 배우는 거 다도 아니야. 리스의 거래. 리스가 어느 나라에서 양쪽에서 감가상각되는 규정도 있어. 국가 잘만 이용하면 룩셈부르크 이런 데 이용하면 리스 투자 회사도 감가상각, 피투자에도 감가상각, 법인세 따블로 먹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아. 응? 그럼 잘 봐. 혼성 불일치라는 건 이제 뭐냐? 혼성이 뭐냐? 혼성이라는 게 뭐 성이 두 개 다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영어로 하이브리드라고 그래. 하이브리드 혼성. 그래도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해야 될까? 하이브리드. 이거 스펠링 맞나? 자신이 없는데? 하이브리드 맞아? 하이브리드라고 그래. 보통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이게 복합 금융상품 비슷한 거야. 여러분들 IFRS 치면. 그러면 자본의 성격도 있고 채권의 성격도, 지분상품의 성격도 있고 채무상품의 성격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는 어떤 거야? 최고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돈을 주는 나라에서 이자 비용 처리해. 돈을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 배당이야. 배당은 수입 배당은 입금불산입 규정 있잖아.
그러면 주는 나라 비용 처리되고 받는 나라는 뭐 어떻게 돼? 과세 안 되는 거지. 지금 함께 하는 거 맞아요? 돈을 지급하는 나라에서 이자 비용 처리해주고 받는 나라에서는 배당이니까 입금부산이 다 때려주고 입금부산이 100% 때리는 나라 되게 많거든. 그럼 대박 아니야 대박? 세금 하나도 안 내잖아. 그래서 이게 OECD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규정을 함께 만든 거야. 우리 다 같이 대응하자. 뭐 어느 나라가 이걸 먹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이 과세를. 세금을 어느 나라가 부과할 것이냐. 받는 나라 할 것이냐. 주는 나라 할 것이냐. 주는 나라를 가는 거야. 주는 나라. 그렇죠? 지급하는 나라에서 부인해버리면 되죠. 이자 아니다. 이거 배당이다. 세법은. 그럼 우리한테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심플하게 보면 받는 나라에서 배당으로 과세가 안 되면 우리는 여기서 부인하겠다는 거죠. 받는 나라에서 배당이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된다면, 받는 나라에서 배당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된다면. 지금 함께한 거 맞아요? 주는 나라에서 이자 비용 송금 안 해주겠다는 거야. 왜? 받는 나라에서 배당 소득이면 과세를 안 하잖아. 수입 배당 입금 불산입 규정 때문에. 첫 번째 아예 과세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입금 불산입 이율이 90% 초과하는 경우, 즉 그 나라에서 10% 미만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입금 불산입률 90% 있잖아요. 90%.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보시면 선생님, 우리나라 세법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만 입금 불산입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세법이고 다른 나라 세법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 자, 그럼 개요 보죠. 그래서 자본 및 부채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한 나라에선 부채로 보고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하는 걸 혼성 금융상품이라고 해요. 이런 게 RCPS라고 해서 상한 우선주가 되게 많아. RCPS라고 또 신문 보면 나와. 그런 좀 여러분들 금융상품 하나도 모르니까 RCPS라고. 그 전환 우선주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아요? 회계학에서 배우지 않아요? 서로 마음 상처 안 받기로 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선 부채로 보지만 상대 국가에서는 자본으로 보는 혼성 금융상품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거야. 즉 지급지국에서 지금 조정하겠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이자 비용으로 공제되고 상대방의 나라에서는 배당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이중과세 조정해주는 이중 비과세가 발생할 수 있지. 더블로. 그래서 이러한 혼성 금융상품에 대한 국가는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혼성 금융상품에 대한 비용 공제 제한 제도를 신설한 거예요. 비용 공제 제한. 자, 요건. 자, 1번은 그냥 보면 돼. 이자나 할인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그라미 2번 상대 국가에서 적정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자, 거기다 과세되지 않는 경우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왜 과세가 안 돼? 첫 번째. 거래 상대방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이런 나라들이 많아. 그냥 배당 소득은 과세 안 하는 나라가 되게 많아. 유럽에는 아예 과세하지 않아. 중동 국가 배당 소득 단 한 푼도 과세 안 한대. 법에서 냈으니까 그죠? 단 한 푼도 과세하지 않는데요. 혹은 해당 배당 소득이 10% 미만으로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이거 느낌 와요? 100을 받았는데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90 적용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정확한 금액은 10% 미만이야. 미만. 물론 이하 미만 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공식은 어렵지 않아. 우리가 100을 줬는데 그 나라에서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95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래 상대방의 배당 소득은 100이지 100. 근데 과세되지 않는 게 95가 되겠죠. 그러면 그쪽에서 95 과세 안 되니까 우리도 95 비용 아니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사후 절차. 근데 걔네들이 배당 소득인데 그 나라마다 이제 세법이 좀 달라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다가 일정 기간 이후는 과세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비용 처리가 안 됐는데 저쪽에서 과세가 되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송금 산입할 수 있다. 나중에 과세되면 송금 산입할 수 있다. 1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뒤에는 몰라도 돼. 이게 내가 어디까지 나올 범위를 지금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뭐 이런 거 뭐 대단한 걸 물어보겠습니까? 무식한 사람들한테. 그렇죠? 알 수는 없는 걸. 적용 순서 중요하죠. 적용 순서. 혼성 불일치 해소 규정은 정상 가격 TP 문제지. 법인세 지급이자 송금 불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우선. 혼성 불일치 규정은 우선 적용된다. 뭐보다 TP나 법인세법에.
그리고 소득처분 중에 기타 사회이주. 배당으로 할 것 같은데 기타 사회이주. 그래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본다. 그래서 시험 전날 여러분들 이제 세법 뭐 정리하면 딱 보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조세범 처벌법 연도 잠깐 눈에 바르고 들어가겠다. 그렇죠? 뭐 가서 쓰던지 뭐 책상에 쓰던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렇죠? 어쨌든 과소자본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거 잘 하시는 거야.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지금 주말 GS 할 때 아직 한 번도 안 냈죠. 계속 낼 거야. 계속. 여기서 맞추고 가는 거야. 여기. 이거 하나 건지고 갑시다. 이거 하나. 자, 다음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한 번만 읽어볼게요. 제가. 혼성 금융상품의 발행지국에서는 이를 부채로 보아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지국에서는 관련 수익을 배당수익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중 비과세 상황이 이런 걸 해결하고자 얘네들이 90% 초과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고 소득처분이 기타 사유치다. 이거 잘 기억하시다. 자,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자, 해외 조세 피난처를 두는 거예요. 조세 피난처.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 하나 채우는 거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거 적용 많이 돼. 그래서 조세 피난처. 세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를 얘기하는 거야. 뭐 엄청 이게 뭐 섬나라에 있고 막 그런 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버뮤다 삼각지대 뭐 있고 뭐 이런 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냥 법인세 세율이 낮은 나라.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어쨌든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인세 세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지. 왜냐하면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는 외국인 투자관면으로 아예 한 푼도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R&D 같은 거 좀 많이 해. 그러면 실질 법인세율이 몇 프로 돼? 10%대로 떨어진단 말이야. 10% 초반대로 12, 13%.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내서 16, 17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10년 전에 12% 냈어. 12% 삼성전자. 버는 돈에. 그렇죠? 그럼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 피난처는 몇 프로냐? 15%야. 그렇죠? 우리나라가 조세 피난처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니지. 많이 올랐어요. 최저한세율이 올라가지고 그나마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그런 나라의 페이퍼 컴퍼니 지갑을 두는 거야. 지갑을. 거기서 돈을 버는 거지. 구글세라고 들어봤어요? 구글세? 이거 구글세랑 비슷한 거야. 구글이라는 회사는 아일랜드에다가 회사를 하나 딱 차려놨지. 그리고 거기서 뭘 받아요? 저작권료를 다 받는 거지. 아일랜드 법인세 없으니까. 그럼 미국 애들은 그 돈 저기다 다 꽂아놓은 거 아니야. 사실 그러면 미국 애들이 과세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당을 가져와야 과세가 될 거 아니야. 아일랜드에다 꽂았어. 근데 미국이 100% 주주야. 근데 거기다 돈을 계속 쌓아놓기만 해. 거기서 돈을 가져오면은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겠지. 배당이 들어왔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물론 배당에 대해서 과세 안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문제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어떤 회사가 있는데 아일랜드나 어디에다 돈을 꽂아놔. 저작권. 우리나라 IT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잖아. 지금 돈 버는 건 다 IT 기술로 버는 것이. IT 기술, 뭐 로열티 같은 걸 그 나라에서 싹 다 받네. 로열티를 거기다 넘겨가지고. 그럼 거기서 계속 돈이 쌓이는데 그걸 안 가져와. 한국에서 세금 내요? 안 내는 거지. 그 나라에서 범세 내요? 안 내지. 세율이 낮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제도를 가져온 거야? 안 받아왔어도 가져온 거다. 의제배당처럼. 안 받아왔어도 봐준 거다. 너 지금. 배당 간주하겠다는 거죠. 특정 외국 법인.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 일단은 어떤 나라가 특정 외국 법인이야? 15% 이하에 출자한 나라. 법인세 세율이. 근데 이게 웃긴 게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이 20%라고 하지만 2억 이하는 몇 %야? 10%죠, 10%. 우리나라 더 싸. 그렇죠? 그런 경우엔 적용 못해. 그래서 2억 이하 벌었으면 그 배당으로 받다고 할 수가 없지. 2억 초과분만 적용하는 거야. 2억 초과분만. 지금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배당 내국법인에 귀속될 것을 배당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야. 간주.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법인을 지갑처럼 이용하는 거야. 지갑처럼. 거기에서 액티비티가 없는 거야. 그 나라에서 어떤 활동도 없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숨만 쉬면 돈 들어올 수 있는 돈들. 그것만 거기다 있는 거야. 페이퍼 컴퍼니. 그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래. 수동적 소득이라고 그래. 수동적 소득.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나라에다 돈 넣어놓고 그렇죠? 이자 받아. 배당 받아. 근데 가장 대표적인 패시브 인컴 로열티야. 로열티. 저작권 같은 거 거기다 다 넣어놓는 거야. 그렇죠? 브랜드 사용료 그 나라에서 싹 다 받아가는 거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런 소득만 이걸 규제해야지 해외 가서 열심히 사업하는데 거기서 돈 안 가져왔다고 여러분 규제하면 어떻게 돼? 거기서 그러면 돈 가져온 다음에 다시 투자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업은 확장되는 동안에 계속 돈을 넣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패시브 인컴에만 적용하는 거고 첫 번째. 그죠? 만약에 액티비티가 있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 이거지. 혹은 해외 지주회사라는 걸 만들었어. 지주회사는 원래 뭐야? 원래가 수동적 소득이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유럽에 나가 유럽에. 그럼 유럽에 나가면 네덜란드나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아니면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가 굉장히 지주회사 세우기 좋은 나라라고. 그럼 유럽은 총괄하는 센터가 필요하잖아. 거기 것까지 가져오라고 그러면 좀 그렇단 말이야. 그런 예외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핵심은 수동적 소득이야. 수동적 소득. 자 그러면 교재 42페이지 가보세요. 배당 간주 취지 한번 읽어보시고 의의에서 밑줄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서만 있다. 그래서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 중 우리 몫을 배당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야. 자 밑에 특수관계법인 있죠? 옆에다 써 50%. 특수관계법인 50% 이상 지분 가지고 있으면 특수관계법인. 근데 이게 법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김갑동이라는 애가 있어. 홍길동이라는 애가 있어. 걔가 해외에다 이런 지갑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수동적 소득. 그 경우는 10%야. 10%. 여기 보시면 내국인 밑에 개인이라고 써. 내국인 밑에 개인. 그냥 개인. 10%야. 개인은 10%.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과세 개요 있죠. 자 그러면 X 1년에 걔네가 돈을 벌었어. 언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시기가 필요하죠? 60일이야.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60일. 실무에서 좀 어려워. 왜냐하면 걔네 결산이 빨리 끝나줘야지 이거 확인이 될 거 아니야. 그죠? 하지만 법인세 신고는 60일 안에 하는 건 아니죠. 왜?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하는 거니까 60일 되는 때 입금으로 간주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진짜 돈을 받아. 그럼 이미 한번 냈잖아.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죠? 그때는 과세하지 않겠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면 2월 입금이 되는 거죠. 조세피난처는 뭐냐? 2억 이하인 법인 있죠? 2억 소득이 걔는 아예 적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도 10%인데 뭐 우리나라도 2억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15% 미달하는 국가죠? 근데 국가의 statutory tax rate로 하지 않은 그 법정 세율로 하지 않고 얘네들이 최저한세나 이런 거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과거 3년 평균치 유효 법인세율을 계산한 거야. 3년치에 진짜 부담했던 법인세 세율을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진짜 세율이 유효 법인세율. 넘기세요. 배당 간주금액 지분율을 반영한다. 지분율. 거기 주식 보유 비율을 반영해서 계산한다. 입금 귀속 시기 중요한 60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보통 주주총회 언제 일어나? 2월 말까지는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일 하는 거고요. 자, 외국 납부세 공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배당 간주를 때렸어. 그럼 그 나라에서 낸 세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했잖아요. 그럼 무슨 세금 있어? 자회사가 내는 법인세 있죠? 그 간주 외국납부세액 있잖아. 간접 외국납부세액.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하는 거야. 직접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적용했어? 실제로 받을 때. 실제로.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유보로 잡아서 미리 과세할 때. 직접 외국납부세액은 실제로 받을 때. 자 오른쪽 입금불산임. 실제로 받을 때 이미 냈었죠? 그러니까 입금불산임 해야지 뭐. 그 다음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월 입금으로 본다. 요거까지는 필요 없어요. 직접 외국납부세액 하나만 더 설명할게. 실제로 받을 때 입금불산입 하잖아요. 그럼 외국납부세 공제도 적용하는 게 이상하잖아. 근데 실제로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지금 직접 외국납부세액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 소급해서 외국납부세 공제 경정 청구 들어간다고요. 이게 소급해서 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핵심은 어쨌든 자료 제출 보시면 되고 넘겨. 적용 배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적용 배제. 일단은 60일 그리고 언제 과세되냐 이게 핵심이고요. 수동적 소득은 적용하지 않아. 수동적 소득은. 그래서 첫 번째 해외 지주회사 특례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 해외 지주회사는 특례가 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겠다. 더 이상 밑에 요건 외우지 마. 외워도 어차피 다 까먹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특정 외국법인 당연히 예외가 되겠지. 실질적으로 외국 이게 뭐야? 진짜 액티비티가 있다는 거지. 사업을 진짜 해. 사업을. 그러면 이거 적용하지 않아요. 사업을 진짜로 해. 그런데 오른쪽 가봐. 진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저작권 수입을 얻는 사업이래. 그건 수동적 소득이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잘 구별해야 돼. 왼쪽은 진짜 자기가 사업을 하면 장애 적용 안 한다는 확인적 규정이고, 오른쪽은 실제 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원인이 다 수동적 소득이라면 그걸 사업이라고 보긴 힘들지. 숨만 쉬어도 돈 들어오는 게 무슨 사업이야.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오른쪽 볼게요. 실질적 사업을 하더라도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이해하시겠죠? 수동적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적용이 돼. 그래서 거기 화살표 별표에 치세요. 수동적 소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매,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그렇죠? 거기다 돈 넣고 부동산 임대만 할 수도 있잖아. 주식, 채권, 보유, 지적 재산권, 선박, 항공기, 장비 임대. 아, 요게 이제 재밌어. 선박, 항공기, 장비 임대는 어느 나라에 그냥 등록만 하는 거야. 등록. 그러니까 운용사는 또 따로 있고 등록지가 따로 있어. 그래서 중요해. 아, 이런 것들 다 수동적 소득이라고. 세법을 하는 사람이 인생 평생 상식으로 가지고 가 있어야지. 수동적 소득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지. 어쨌든 그렇다는 게. 근데 도매업은 좀 특례가 있어. 도매업은. 야,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싶어 사실. 도매업. 거기 보니까 도매업을 하는데 지역 총판이 있는 거지. 총판매 장소. 총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50% 초과하면 이건 액티비티가 있는 거로 보는 거야. 50% 넘으면 액티비티 있다고 봐요. 그 지역에. 이게 왜냐하면 선생님 도매업도 일하는 거 아닌가? 야, 소매는 진짜 소비자 만나는데 도매는 그냥 물건 들어오지도 않고서는 넘기는 경우 많아. 도매는 물량 크게 해서 한 방 하는 거잖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내 중국에다 사업이 있어. 그냥 도매상 하나 차리면 돼. 근데 나 어차피 중동 갈 거잖아. 도매상이 사서 판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게 다 수동적이라고. 지금 이해하세요? 돈을 떨구기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도매상 하나 차리고서는 중동에다 넘기는 거야. 한번 끼워서 파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중국에서 진짜 파는 물량이 50%가 넘어. 전체 매출에. 그러면 걔는 진짜 사업하고 있다 봐야 되지.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기출문제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17년 16년 특정 외국 법인으로부터 선박, 항공기, 장비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래요. 그런데 시설 가지고 있대. 야, 이게 무슨 시설이야 이게. 이건 수동적 소득이야. 닥치라는 거지 그냥. 배당 간주 소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휴, 말도 안 되죠. 적용하는 거지 적용. 그래서 원래 이런 소득 이게 중요하다. 자, 이제 국조법 기타 규정 있는데요. 기타 규정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